고장나가지고 핸드폰이 안 되는데, 그러나 지난번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트위터도 하고 팔로우가 아주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싹 뭐라고 해야 될까, 해킹을 당해갖고 싹 망개져 버리고 다시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한 4,5천 정도 되는데, 다시 그 되는데다가 또 핸드폰에 그 이름 뭐라 하나 카카오톡이라고 그러죠. 네. 카카오톡에 이제 전화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네트워크를 하는 카카오톡이 많아요. 거의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내가 이게 지금 주역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카카오톡에 이제 저는 40대 초반으로 결혼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남입니다. 요즘은 뭐 직장남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20대에 만나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큰애는 중학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예전 같지 않고 수상한 눈치가 보여 살펴보았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대 여자는 직장 여성으로 남편보다 나이도 2살이나 많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원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여자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미워 죽겠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자니 애들이 불쌍하고 같이 살자니 남편이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스님께서 주역점을 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를 뽑아보는 결과 이런 점을 쳐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풍천소출이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늘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장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저 길거리 약장사들이 원숭이 하나 갖다 놓고 원숭이 재주 넣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원숭이 재주는 안 가르치고 약부터 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원숭이 재주 넣는 거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약한 참 그 약장사의 그 약광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지난번에 역시 풍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 풍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풍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살짝 못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풍수가 그처럼 많이 발달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풍수에 집착하고 풍수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입니다. 이 한반도 전체가 농경사회입니다. 저 만주 같은 데 이런 데, 저 몽고 같은 데 이런 데는 유목민들이죠. 지금도. 제가 몽골을 한번 여행을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천막,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이렇게 치놓고 삽니다. 대체적으로 한 군데 천막을 치고 살면 몇 개월, 오래 살아야 몇 개월 사는 거죠. 뭐 한 경우는 한 달, 두 달도 안 살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천막을 치는데 대충 여기 뭐 천막 치면 좋고 풀도 좋고 여기 뭐 양떼 풀어놓고 있을만 하네. 대충 여기 좀 풀어놓고 뭐 좀 지내자. 근데 틀을 잘 못 잡아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 또 싸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 농경사회는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입니다. 근데 농경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여기 집을 하나 이렇게 딱 치면 이 집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까지 여기서 삽니다. 사는데 얼마만큼 사느냐? 됐습니다. 예. 지난 작년 금년 봄이었나요? 언제 갔었나요? 내가 우리 고향집에 한번 갔다 와서 우리 보살님들하고 우리 여신 보살님하고 천안 보살님 그때 가셨었는데 오셨었는데 그러면 내가 태어난 우리 생각은 얼마만큼 내가 거기서 오래 사는 거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14대를 거기서 사는 거예요. 14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집을 하나 짓는데 틀을 잘 못 정해가지고 엉터리 얇은 데 쳐가지고 비 오면 비 걱정해야 되고 눈 오면 눈 걱정해야 되고 뭐 바람 불면 바람 걱정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연으로부터 풍수재해를 입게 되는 그런 데다가 집을 가령 짓다. 그러면 수백 년 동안 14대, 15대, 16대 이런 내려오도록 그 자손들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잡는다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 지금 저 안동지방으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고택이라고 하는 들이 내 소가집도 마찬가지지만 고택들이 수백 년 된 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변해가지고 산업사회로 가면서 다 비어있어요. 그 밑에 자손들이 사는 집 거의 전부 다 산업사회니까 도시로 떠나버렸죠. 떠나고 비어있어. 그래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사는 집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묘지를 쓰는 것도 떠나지 않고 사니까 옛날에 선비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가 죽느냐? 서울 같은 데 가서 배설하다가 거기서 죽는 수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임시 묘를 써놓고 있다가도 언젠가는 결국 자기 고향 선산에 있는 묘지를 옮긴다. 왜냐? 후손들이 대대로 이으면서 그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묘 하나를 쓰는데도 이 묘를 대충 썼다가 그냥 아이고 유목민들이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시체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 티베트 같은 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석이라고 해서 조장이라고 해서 새 무기를 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풍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갖다 놓는 거야. 그냥 그러면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땅에 묻어도 봉분도 없이 그냥 대충 해놓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유목민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한번 떠나면 그게. 그다음에 또 찾아가려고 해도 어디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농경민이라는 건 어디? 한번 묘를 써놓으면 봉분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비석도 세우고 뭘 세워서 딱 장엄을 해놓고 수백 년 동안을 그 선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가면 뭐 우리 고향에도 선산이 14대, 15대, 뭐 16대 이렇게 사는데
그 오죽하겠어요? 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묘 탁을 선사님을 써놓고 그게 하나의 이제 성역화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묘 하나를 쓰는데도 굉장히 신중하게 좋은 자리를 틀을 잡아서 하는 것이다. 예, 이런 게 이제 풍수의 중요성이 정착민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런 뜻에서 이제 풍수가 우리 실제 이 풍수학은 출발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 그 풍수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매우 발전했고 일본도 상당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착민들이 사는 농경사회에서는 어느 문화나 그 묘지 같은 거 집터를 정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우리는 명당에다가 그 묘를 쓰잖아요. 명당.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다 쓰냐면 요새에다가 묘를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저 서양 사람들은 가보면 그 하나의 우리는 이제 집을 지면 풍광이 좋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장풍덕수라 바람은 나가지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활에 필수한 것이 물이니까 그런 곳에 집을 짓는데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보면 귀족들이 영주 지역에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주들이 그 집을 크게 아주 웅장한 대저택 같은 이런 걸 짓는 어디다 하냐 외침을 막아주는 이런 데서 막 산이 삐쭉삐쭉하게 밑에는 절벽이 크게 좀 절벽 끝에 이런 데다가 특히 독일 사람들이 뭐성 같은 거 짓는 거 보면 이 절벽 끝에다 많이 짓더라고. 왜 이 절벽 끝에 있냐면 이쪽으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막아주는 건 어떻게 해? 이쪽에도 계곡이 있어. 그 요 다리 하나 있거든. 요 다리만 못 건너게 하면 여기 안전한 거야. 그런 데다가 집을 짓고 살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명당도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뭐 이런 뜻입니다. 풍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풍천소추 이분이 지금 이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좀 굉장히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나 이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올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개념 또는 결혼관 이것과 전근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이거 앞에 세대의 사람들 불과 그게 무슨 아주 오래된 세월이 아니고 우리들의 아버지나 우리들의 할머니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관 이런 것은 우리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부장제 사회예요. 이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가족의 구성이 가장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또 자꾸 한
한문으로 이제 설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뭐 칠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문석 이제 뭐 이런 게 하는 건데 가자면 이 사람이 최고 중심 집에서 어른인 거야. 근데 단순히 어른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나쁜 게 하면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를 통솔하는 정근대 사회 속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 있잖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합니다. 독재.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고 왕의 기속물이야. 그래서 왕의 말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복종하고 왕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왕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가정에서는 또 뭐냐 하면 가장이 이제 최고인 거예요. 가장. 이 임금으로부터 통솔 받아온 사람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뭐 사또라 뭐 이런 지역 통솔권자로 오면 그 사람이 또 모든 권리를 다 가져요. 고대 사회는. 그 논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국에서도 임금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생의 운명이라든가 인생의 무슨 거석을 같은 걸 다 인간의 역사를 하늘이 자기 뜻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철학도 어떻게 되냐면 이 거석이 왜냐면 태풍이 많이 불다. 그러면 태풍이 어디서 오냐? 요즘은 과학적으로 천문학을 해가지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뭐 태평양 바닷속에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에서 뭔가가 바람이 한번 일어났던 것이 거기 자꾸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필리핀 앞바다를 통과해서 일본과 중국 사이로 굽힌 통로를 따라서 한반도로 진입해 올라온다. 태풍이. 뭐 이런 걸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태풍이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놓였다.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인간을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천자예요. 절대 권위를 가지죠. 그 집에서도 가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때 사람들은 교육하는 방법도 지금하고 좀 달라요. 정근대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뭘 해라. 그러면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예능적인 부분이 좋아하는 건데 그건 안 돼. 너는 저쪽에 가서 뭐 학문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지. 아버지가 그거 하면 그거 못하죠. 이제. 그래서 개인의 자율권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요. 그 정근대 사회에서는. 그 공부하는 것도 그래 말 안 들으면 뭐입니까? 몽둥이를 때리고 해초리로 때리잖아요. 때리고. 그래서 우리 세대들까지만 하더라도 해초리 맞고 큰 사람들이 많거든. 그 말을 안 들으면 막 해초리로 심지어 어떻게 때리느냐. 몽치 위에 올려놓고 막 그 다리 거지락하고 내려가지고 때리고. 요즘 같으면 요즘 애들은 그렇게 때리 뿌리면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맞아도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는데 옛날 사회에서 요즘은 그렇게 때리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법에도 걸려. 그러고 아들이 저 가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럼 아버지 감옥 가야 돼. 해초리 때리고 감옥 가야 됩니다. 법으로도 학교 선생님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기성세대들이 경험한 거지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이 그런 체벌하는 게 많거든. 두 놈 다 불러내고 잘못했다 하면 뺨 때려라는 거야. 처음에는 상대 눈치 보느라고 살짝 때리고, 나는 살짝 때리면 저놈이 나를 좀 세게 때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 손해보는 거. 나도 좀 세게 때리거든. 그럼 저놈이 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또 세게 때려. 그러면 나중에 막 볼테니까 벌겋도록 세게 때리고 막 서로. 그런 그 체벌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체벌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있어요. 또 학습 방법도 옛날에는 가부장 제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가 높고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강요해서 읽으라 그래요. 그런 방법을 이제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암기력을 잘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읽고 암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옛날에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공부의 방법은 머리 영리하라 하는 건 뭐냐?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제일 우선으로 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창의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거 암기만 잘하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좋은 공부 학습 방법도 아니거니와 그런 사람을 결코 머리가 좋은 영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한 성장한 사람, 공부를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개인의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를 지배했듯이 이제 내가 성장해갖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뭐냐면 아버지한테 받은 학습대로 또 가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냐면 가족은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물.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형성, 또 아버지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그 관계, 이 관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누라를 내가 확실히 지배하고 있는가,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든지 자기 소유물로 확실히 지배하고 있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 되는 거예요. 미덕. 그런 유섭이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도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냐? 정치 지도자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확실하게 자기를 지배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죠. 국민으로 하여금 뭔가를 선택하게 하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그 능력이 없는 지도자를 보고 이건 그냥 지배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점차 좀
선진화되어 간 그런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지배관계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 잠깐 한번 언급을 하나 해볼게요. 작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갑자기 등장한 사람 가운데 누구라고 하기는 못한데 편안한 안시선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했어. 이 사람은 부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 머리도 영리하고 참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보면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인터넷상에 그 어떤 바이러스를 잡는 뭐라 하면 백신 그런 걸 만드는 그걸 해가지고 그래갖고 일약 한국의 재벌 랭킹 안에 들어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이게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거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도 그 회사를 자꾸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좀 미국으로 유학 가버리고 회사도 막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줄 때 역시 자기가 설립한 거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주식을 지배주기로 자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때 최고 들리는 말에 그 당시에 자기 회사 직원 가운데 주식 배분을 해줄 때 제일 말단 최고 적게 받은 놈이 20억 원어치를 받았다 하면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획기적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별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문망에 오르고 정치로 전향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안 받는 거죠. 왜냐? 우리 한국 정치 안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사람을 비난하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태도, 이게 뭐냐면 나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자기 회사 안에서도 회사를 경영할 때도 항상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자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 사람은 수평적 관계로 관계 형성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통하는 거죠, 그런 방법은. 그 대중을 선동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중들이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한테 바라는 것은 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대중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전혀 지배할 뜻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만 먹고 비난만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풍천소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부부관계에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문제도 안 됩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 벌다 보면 바람도 좀 피우는 게 그런 걸 가지고 여자가 같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했었고 그래. 그래가지고 애 빨리 나가지고 그것을 하고 옛날에 축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축. 그 축자가 이자 쓰는 겁니다. 이게 초록에 붙이기도 하지만 그 축첩을 하고 이래도 그게 큰 문제도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전에 일이 아닌 거예요. 불과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의 세대인 어릴 때 그런 그 시대를 겪어본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부부 관계에서도 그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같은 누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이렇게 현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지금 현재 그성이 전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70대의 가정이 있고 60대의 가정도 있고 50대의 가정도 있고
40대의 가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사람은 40대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30대의 가정도 있고, 이게 가정을 형성하는 이 것들이 국가 지배 체제 같은 거 이런 정치 지배하고 달리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70대나 60대는 아직도 마누라가 밥을 차려주는 밥이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는 집에 응접실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리모컨 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보 왜 잿더리 그럼 갖다 줘야 됩니다. 요즘은 잿더리 칸 갖다 주기는 고사하고 집 안에서 담배 피우면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 이게 40대 30대 세대들만 하더라도 담배 나가서 피우고 하는 거거든. 가장이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 권리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속에 있는 부부예요. 우선에 이 지금 40대 이 사람이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자 말이에요. 소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요 지금 캐럿은 여긴 바람이거든요. 손캐 요거는 바람이고 요거는 하늘인 거예요. 근데 하늘이 밑에 있고 바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밑에 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불고 있어요. 지금 하늘 이렇게 보이는데 왜 소축이라고 했을까? 축이라고 하는 건 쌓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 캐의 이름을 왜 소축이라고 했을까? 대축은 아니고 대축이라는 캐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나올 건데, 근데 이 소축 적게 쌓여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구름 문자 뭐가 쌓이느냐? 하늘에 바람이 불면 구름이 쌓이는 겁니다. 구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고향에는 덕유산이라는 아주 이 한반도 지금 그 휴전선 이남에서는 그 뭐 설악산, 지리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산이 이 덕유산인데 그 덕유산 밑에가 우리 고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바람이 쏘면 구름이 이 산 쪽으로 이렇게 붑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아, 비 오겠구나. 이 산에 걸려서 구름이 쌓이는 거야. 쌓이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 이 그런 뜻이에요.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불면 구름이 쌓이는데 아직 비는 안 내린 거야. 비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거. 그럼 여기서 비가 뭘 상징하는 거냐?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점을 치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거다. 이건 바람이 불었잖아요. 어쨌든 바람이 불었는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부가 이 사람이 남편을 더욱 사랑해서 현재의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캐에 묻는 내용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이 나는 이혼을 한다 하면 내가 이혼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당신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해답을 준 것은 뭐냐? 비를 내리게 해요. 비. 구름은 충분히 쌓였다 이제. 그 구름을 내리는데 이 구름이 뭐냐면 사랑의 비를 내리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그래 하니까 나중에 듣고 아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자기 잘 알았다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불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한테 배신을 당했지만
자기가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뭐냐면 남편에 대한 신뢰만 깨지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근본 신뢰가 깨져 사람들이. 그래갖고 남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 그냥 싫고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자기 안에 쌓인 그 불신에 믿는 사람으로부터 발등을 지킨 그 상처를 치유한 뒤에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름이 모이는 상황 속에서는 비가 내린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린 뒤에 이혼을 하더라도. 구름이 쌓여있는 속에서 그냥 그걸 놔두고 뭐 이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구한테 가서 이런 상황이 두게 되면은 누구한테 가서 조언을 청해야 되느냐? 남편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 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시댁 식구들 아니에요. 그래, 시댁 식구들에게 가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해야 된다. 오히려 대개 이때 되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자기 친정 식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가서 한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친정 식구들은 한테는 조언을 청하지 안 해도 자기 편을 들어주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편가르기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 신랑이 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댁 식구들도 다 믿게 보이거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열고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청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 수 있도록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부부 싸움하고 꼭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깨진 그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댁 식구들하고 거적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뭐냐면 신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내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지금 상황은 이런데 시댁 식구들하고 논의가 충분히 되고 난 뒤에 뭐냐면 당신 신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된다. 남자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같이 일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다. 그럴 것 같으면 헤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그냥 파트너는 그냥 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이 그 파트너는 그냥 하는 사람인데 애까지 놓고 연애까지 해서 그렇게 서로 결혼해 나를 사랑했던 저 사람이 왜 바람을 피우는가? 이걸 우리가 분석해서 알아야 돼. 자기가. 알고 난 뒤에 한번 점을 한번 더 쳐야 된다.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대개 사람들이 이럽니다. 바람을 피우면 남자가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잘못이 남자한테만 있을 걸로 생각하죠. 일단 남자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번 주역이라는 게 역이잖아요. 역.
바꿀 역자잖아요. 바꿔서 한번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는 그걸 누가 제공했겠어요? 가장 먼저 제공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짝이 배우자인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나는 아내로서 충분히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남편에게만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보면 이거보다 더 이기적이고 나쁜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남편을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부부는 아니 법적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만으로 남자를 나를 의무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는 사랑해주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나한테 코가 끼고 꽃비가 메인 채로 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부부라고 한 부부가 그 결혼 생활을 지탱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거야.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왜냐? 아이고 참 시집 갈 때 울고 불고 가잖아요. 너는 시집 가면 이제 죽어난 사람 그 집 귀신이다. 이렇게 시집 보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죽었다 하고 기 먹고 3년 살고 눈 물고 3년 살고 입 봉하고 3년 살고 10년만 그냥 꾹 참고 살아.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뭐 남편이 가끔은 돈도 두드려주고 뭐 잘해. 옛날 사회는 또 어떠냐면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활 반경이 딱 한 나이를 끄주면 요 안에서 생활합니다. 동막골에 사는 사람이다. 부부가 농사 짓고 사는 사람. 동막골을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부부가 하루 24시간이라 그러면 그 24시간을 거의 같이 붙어서 생활합니다. 바람 피울 기회도 없고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같이 말 안 해도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농경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손잡아주고 아이고 참 나한테 시집 와서 맨날 밥하고 빨리 하느라고 그 곱던 손이 다 거칠어졌다 이런 이러하지 않아도 신랑이 부인 부엌에서 밥하는데 밥하기 그 불떼기 필요하고 장작도 한 번 또 도끼질 해갖고 잘게 빻아서 주고 또 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때도 저 나무 이파리 갈비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갈비가 뭔지 알죠? 솔나무 이파리 그걸 갈비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 불뗄 때 그 굉장히 그 불담도 좋고 아주 좋아요. 불떼기 여성들이 부엌에서 밥할 때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솔나무 이파리가 그런 거 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이 신랑이 그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이 산업사회 속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빨래도 뭐 정성스럽게 할 게 뭐 있나, 세탁기에 돌려서 해버리면 되는 거고. 뭐,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 돌리는 것도 집에 와서 부부가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왜 양말 벗어서 응급실에 이어다 던지는 저다 던지는 그러냐 세탁기 속에 좀 넣어놓지. 벗은 왜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그거 챙기는 사람 따로 있냐 이거 싸우잖아요. 근데 옛날 그 속에서는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이 구조 속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야지 돼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매우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남편만 자기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는 부부 사이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추, 이게 이제 뭐냐면 구름이 쌓여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래서 묵묵거리고 바로 이혼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현대의 해답으로는 그 구름이 충분히 쌓였으니까 이제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